오늘 그 구로 사적 모임 네 번째고요. 그 첫 번째 교육,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사회 사회통합하고 세 번째 이주민의 인권, 그리고 오늘은 문화다양성과 사회변화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선생님들 모셨어요. 지난번들 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돌아가면서 인사를 좀 먼저 할까요? 저는 아시아인권 문화인대 이완입니다. 네. 그냥 뭐 짧게 말씀드리면 다양성 관련된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저요? 네, 선생님 편하시죠? 예, 저는 문화 디자인자 의 최혜자입니다. 이완 선생님과 함께 잡다하게 문화 다양성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편하신 아무데나 보시면 네,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현미고요. 저는 젠더, 이주 문제, 그다음에 생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멋있게 얘기할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서울연구원에서 일하고 있고요. 주로 서울시 문화정책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름. 제 이름 나도사입니다. 제 이름 소개 안 했네요. 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구로문화재단, 이거 운영하는 재단 대표 허정숙입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추구하시는, 연구하시는 것들을 문화예술로 표현하고 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 약간 스타일이 그러고 있고, 하여튼 이렇게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저는 가장 충격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10년, 15년을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뭐 자료 같은 거 보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주민하고 밀접도 많이 접촉할수록 거리감이 줄어들고 감수성이 증가한다고 통계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는 감수성이 되게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그런 생각 들고,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 결국은 함께 내가 얘기할 한 명의 한국인이나 한 명의 이주민도 못 만들었던 지난 10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이주민 밀집 지역도. 저희가 문화다양성 사업으로 장관상을 2번째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 친구 있냐? 라고 물으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부터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사업이 돈을 써서 사업을 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주고 어느 방향으로 이 사업을 운영해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이게 다양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분야의 소수자들이나 이런 분야에서도 비슷한 사실 양상들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사업이 그냥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더 구로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업으로 펼쳐질 것인가, 이게 저도 많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좀 하고 싶었던 게 친구 만들기를 하자. 구체적으로 좀 그런 관계를 통한 관심? 그런 걸 좀 만들고 싶었던 것도 있는데, 아직 이제 저도 이제 고민인 거죠. 매년 1억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 이게 그러면 지역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얼마만큼 하고 있나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자꾸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고견을 듣고 싶은 게 오늘. 아니, 근데 구로 문화재단만의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교육청이나 구로구청이나 서울시장에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돈들을 지난 15년간 써왔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의 현실은 조금 실망스럽죠. 사실은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뭐 방식이 틀렸을 수는 있지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제가 사는 한국인이, 이주민이 많지 않은 동네에 매년 1억씩 써서 우리 동네에 친구 만들기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사실 친구라는 거는 너무 이상적인 관계죠. 우리가 인생에서 어떻게 친구를 무슨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했다고 친구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뭐 우정이나 연대, 친밀성, 신뢰관계라는 것들을 이주민과 선주민 관계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어떤 증거를 보여야지만 사회 통합이다, 또는 이주사회로 가고 있다, 이런 증거라는 어떤 사례들이 너무 이상적인 거예요. 저는 왜 자꾸만 한국 사람을 모르면 적응을 못했다고 생각하는가. 특별히 이주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이미 자기네 자족적 커뮤니티를 구성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친구들도 있죠.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저기 일요일 날마다 쉬는 날 같이 뭐 오락하는 사람도 있고, 노래방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게 선주민이라고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한국에 부적응했나.
사실 왜 이주자들이 몰려 사느냐, 왜 점점 에스닉 앙클레이브처럼 같은 지역에 사느냐의 문제를 볼 때 주주 사회에 이렇게 나가면 바로 들어오는 게 모욕이나 차별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네들의 문화적 자존감이 점점 하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끼리는 그런 차별 메커니즘을 덜 작동시키기 때문에 같이 모여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응의 한 방식인 거죠. 그것이 개토화가 아니라 이주민 사회가 오랫동안 어떤 특정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또 어떤 부분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인 것들을 운반하고 그것들을 고유하게 지켜내고 그것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만들어낸 공동체적 적응 메커니즘으로 같은 마을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주자의 니즈를 생성해 보지 않고 자꾸만 우리의 관점으로 통합 지표를 만들어내는 그 선주민 중심의 문화 다양성이나 문화 통합 척도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맨날 그거예요. 한국인 친구 있느냐. 아니 그러고서는 그러면 한국인 친구 없으면 그 사람이 여기서 부적응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열린 개방적인 마음으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게 되면 학부형도 만나고 하면서 친구라기보다는 기능적인 관계로 만나는 한국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접촉한 한국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지 한국인 친구가 많아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캐나다 같은 사회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 주로 사는 이 공동체가 있어요. 뭐 일본 사람들이 주로 사는 동네, 뭐 예를 들어서 밴쿠버라면 코키틀람 같은 데는 한국인이 주로 사는 동네. 근데 한국인이 주로 사는 동네에 이 다운타운이 있고 점점 넓어지면서 경계에 흐려지고 그다음에 그럴 듯 말 듯하고 여기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도 때때로는 거기 가서 뭔가를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고 이러면서 관계를 계속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이런 삶들을 살고 있고. 도리어 캐나다 정부가 또는 밴쿠버시에서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에서 그걸 바라보는 거는 여기가 정체성을 계속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지원할까, 이 커뮤니티를 지원할까의 정책을 갖고 있지, 이거를 이 캐나다 사회하고 어떻게 빨리 이게 접속시키고 이걸 해체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로는 한 번도 그런 느낌들, 그런 단어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우리의 관점에서 좀 그렇게 보는 것 같다. 도리어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 이전서부터 이제 하나로 결속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다음에 이렇게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들을 겪으면서 또 이제 젊은 여성들의 문제 제기가 이렇게 터지면서 도리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난리 버거지예요. 너무 난감해. 이 혐오가 지금 이주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살고 있는 선주민이라고 했고 하나로 결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 혐오가 더 사회적으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뽑으면은 그 이주민과 선주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젠더라든지 아니면 어떤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저는 뭐 선주민과 이주민, 남성과 여성 이런 식의 시각이 아니라 좀 다른 시각으로 코드를 좀 전환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이야말로 저는 문화적 활동들이고 이미지와 어떤 좀 상징들을 우리가 재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무지하게 실험을 해야 될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이제 지난번에 초대해서 안산 이제 원곡초에 계시다가 시흥시로 가셨던 이제 선생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 얼마 전에 그 왜 신문이 나왔던 게 있었잖아요. 원곡초 사진이랑 해서 원곡초 뭐 449명 중에 한국인 학생 6명 남고 나머지는 다 이주민이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사진을 보면 원곡초를 둘러싼 빌라촌들이 쭉 있고 그 옆에 바로 이제 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촌이 쭉 들어선 거예요. 원래 그 동네가 다 한 동네였는데 아파트촌이 들어서면서 이제 동이 분화가 되고 그 동도 원곡초에 와야 되는데 이 아파트 주민들이 전부 다 원곡초에 안 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청에 가서 막 항의 시위를 엄청나게 하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선택권을 줬대요. 그러니까 불리한 게 아니라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어라고 했는데 아파트 주민 단 한 명도 여기를 안 온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그게 되면서 그게 이주민 선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적 위치로 분화되는 그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진이 이제 그 딱 나오면서 사람들이 완전 했던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이제 교육이나 누구랑 같이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가가 너무 처음부터 어린 나이에 기능적으로 분화되잖아요. 비슷한 성적을 갖고 있는 사람, 비슷한 그 방과 후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사람, 이 교육이라는 게 그 입시 위주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학부형 네트워크도 이미 분리되어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어떤 애들끼리 정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주민은 아무 이해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이주민으로부터 그 한국 사회의 가장 그 성공적인 루트에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부형만큼 이주민에 무관심하고 이주민과 나와의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 너무 도구적인 차원에서 이제 구정되면 어떻게 만나서 재미있음, 아주 유쾌함, 농담 따먹기, 그 사람이 제공해주는 음식의 신선함, 새로움, 이런 것들 기쁨을 느끼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재활력을 위한 기쁨이 그 학부형이나 학교의 학부형들과의 관계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거라고 보지 맞아요. 않습니다. 특히 학부형 모임은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학교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그 인천에 화교 학교도 거의 사양세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 붐이 불면서 한국의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이 원래 조건이 안 되는데 무조건 얘네들 중국어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중국 화교학교에 막 집어넣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열기는 뭘까요? 이거는 정말 중국 화교들이랑 친구 되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최자원 쌤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는 약간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주민, 선주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와 그 연대하는가? 이게 연대가 사회적 목적인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취약성을 보완하는 어떤 기능적인 차원에서의 이용 가치인지,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관계를 구성해내는 현재의 정치는 도대체 뭔지. 욕망 구조의 문제죠. 예, 욕망 구조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에 한편으로 이게 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 통합적 관점의 지표를 어디에 둘 거냐. 근데 이게 지역 정책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보면 소셜 믹스 정책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빈자하고 부자하고 섞는 정책. 주택 정책에서 거의 다 그렇게 했어요. 네, 소셜 믹스 정책을 계속 했어요. 사실 뭐 그 정책이 그렇게 또 성공적이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도시 정책에, 특히 서울 정책에서는 빈자들이 계속 축출을 하는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구에서 재개발은 위생도시 관점에서 발생을 해요. 도시 위생이 워낙 지저분하니까 제거를 하면서 이제 위생도시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관 정책이었어요.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에서 판자촌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정책을 주로 폈거든요.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 산악권은 굉장히 낯선 동네예요.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누구를 타겟으로 할 거냐는 문제부터 잡혀요. 계속 얘기됐던 게 전 세계에서 차이나타운이 유일하게 없는 나라잖아요. 차이나타운 얘기 나왔을 때 연희연남동 나왔고 대림동도 나왔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차이나타운 하자는 얘기에는 오케이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들어갔을 때는 누구도 찬성하지 않아요. 원주민대로. 원주민이라 표현해야 되나요? 선주민이라 표현해야 되나요? 선주민대로, 또 이주민대로 찬성하지 않는 분위기로 확 돌아서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도시 정책을 할 때 그렇게 지역 정책이라는 게 많지는 않아요. 툴들이. 원래 도시계획이 큰 단위의 도시계획이 있고 밑에 단위의 중간 계획이었고 바로 밑에 단위의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건 보통 활성화 정책들이에요.
지역을 어디를 용도를 어떻게 써보자라고 해서 용도를 개편하고 하는 정책들인데 주로 산업적, 상업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정책이지 특정 지역을 보존하려고 하는 정책은 거의 없어요. 문화적으로 문화지구 정책 정도 있는데 그것도 실효성이 높은 정책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이주민 지역을 여기를 보존하겠다 정책을 하거나 아니면 이주민 이 지역을 특성화시키겠다는 정책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선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어요. 정책 선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는 산안권은 서울시에서 굉장히 아킬레스건이에요. 교수님 말씀에 그처럼 분명히 사회통합 어떤 지점에 둬야 되는데 그 지점을 못 찾아요. 지역정책이라는 것은 명확한 찬성자와 반대자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건 어중간한 한 지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누구에게 이익이 가는가에 따라서 분명히 극명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사실 법칙에도 보면 건축법이나 도시계획 관련 법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민원이 굉장히 많으니까 법칙이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점을 봤을 때 이 선언권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 굉장히 난감한 거에 있는 거고 세 번째는 그런 것도 있어요. 서울시는 외국인 정책에 대한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법무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없어요 권한이. 그러니까 서울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안 지금까지 이어진 게 그런 것 같아요.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 대응 방식이 없어요. 계획이 네, 없어요. 대응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점점 블록이 커지거든요. 그죠? 산악권에 원래 가리봉동 대림동에 있다가 지금은 저기 보라매 공원 이쪽까지 막 산악권 전체가 파고들었고 그다음에 자양동도 큰 덩어리를 형성했고 뭐 점점점 그 권역은 커져가니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뭐랄까 그 어떤 정책을 찾아야 될지에 대한 모호함. 이게 입장이 없다는 생각이 늘 드는 것 같아요. 입장이 없다. 그러니까 입장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장이 없는 것도 있지만 입장을 밝히는 그 순간 그 반대 그룹에 의한 비판을 그러니까 허 대표님이 저한테 지난번에 저희 자문회 했을 때 여기에도 노동자들의 70년대 노동자들의 기념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딱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만약에 의제를 꺼내게 되면 그에 반대되는 사람들의 의견이 더 많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이 들어요. 모든 정책이 법무부 정책이나 아니면 뭐 서울시 지방자치 정부 정책도 항상 사회적 합의, 또 일부 국민은 원치 않는다. 또 공감대가 구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정책은 왜 정책이라고 불리는 것인지. 정책은 어떤 것들이 합의를 만들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은 앞으로 미래 비전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내는 구체적인 정치 행위가 어떤 우리가 모아준 어떤 자원이나 전문가에 의해서 구성되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보면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시선들이 정치나 내지는 이 감염병 위기나 뭐 이런 것 쪽에 많이 돌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안권에 갖고 있는 이주민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시각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저는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이쪽으로 초점이 올 거라고 봐요. 이게 근데 청년경찰 범죄도시 막 이런 시리즈 쭉 나왔잖아요. 영화가. 근데 이게 코로나 시기에는 거의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좀 더 지나고 나면 분명히 이게 다시 또 여기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인데 이 눈이 어떻게 올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균형점들에서 그 정책을 리드하기에 다양성의 다문화 문제나 이주민 문제 이런 것들이 명확한 어떤 지향적 방향성 이걸 어떻게 그 답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뭐 제가 또 변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 있다 보니까 선생님 책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좀 높은 지위의 정책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치, 높은 지위.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제 글로벌 관련돼가지고 글로벌 센터도 만들고 거기에 글로벌 정책과도 만들고 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마땅한 답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할 만한 명확한 근거와 이런 것들을 사인을 줘야 되고 그런 담론들이 사회적으로 앞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현실은 더 번지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그 문제를 저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전에 나왔던 얘기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학교는 지역보다 훨씬 단위가 작잖아요. 여기서 변화들이 빨리빨리 일어나고 캐치되기도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학교 전체에 이주비교육 학생이 10% 정도일 때는 다문화 프로그램 하기가 훨씬 쉬웠대요. 왜냐하면 전체 구성원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이해가 있어. 아, 이거 해줘야지. 아, 필요하잖아. 불쌍하잖아. 뭐 이런 관점인가. 근데 한 30%, 40%쯤 되니까 이 30%, 40%쯤 돼서 이주비교육 학생들도 이제 자기들도 힘이 생기고 자기도 목소리 내는데 약간 좀 덜 부끄러워지고 힘도 생기고 하면서 정당한 요구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들부터가 약간 뜨악한 거야. 아니 당연히 해주려고 했어.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는데 요구를 하니까 그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들이 맨날 다문화 사회하고 다문화 사회 갈등 얘기하는데 아 진짜 다문화 사회 갈등은 시작도 안 했구나라는 생각들이 든다. 학교 안에서 아 이게 30-40%쯤 되니까 진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이제 다시 하시더라고요. 사실 네. 근데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좀 느껴지는 게 이제 임대주택하고 아까 학교 똑같아요. 임대주택이 있는 데하고 아닌 곳에서 학교 안 가거든. 길 건너 학교 임대주택 있는 쪽에 학교를 안 가요. 부모들이. 그래서 거의 초등학교가 그 비슷한 형상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게 비슷한 문제들이 있고 근데 제가 구로 와서 또 긍정적으로 되게 좋았던 거는 그게 뭐 혁신교육 때문에 이제 저희 청소년 축제를 하는데 그런 중에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행사할 때 사회를 두 청소년이니까 한국 청소년하고 중국 청소년이 같이 사회를 보는데 여기 분들은 너무 익숙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그냥 그 하나 자체가 또 구로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긴 하는 거죠. 아주 단순해서 이것까지도 다른 데는 아예 생각을 못 하니까. 그래서 좋다. 이 정도 되는구나. 네, 네, 필요한 중요하죠. 서류, 이게 이제 잘 이렇게 아는 사람이 거기 있다 보니까 모인다는 거죠. 스스로 유리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절대적인 인구가 증가했어요. 유입한 그 제중 동포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절대적인 수가 정착형 이민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이주 노동자, 임시 노동자가 아니라 그 인구가 증가하니까 그 사람들의 니즈나 살 집이나 또 아이를 길러내는 어떤 많은 사회적 과정이 한국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교류가 많아지는데 정말 소수자가 그 다수자의 호의에 가려져서 종속적 존재가 됐을 때가 아니라 소수자도 이 사람도 숫자고는 다수지만 어떤 대표성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죠. 소수자도 자기의 존재의 대표성을 갖기 시작하는 것, 정치나 문화 영역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고 갈등적인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뭐 젠더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문화 사회라는 것들이 목표가 바로 소수자의 대표성, 소수자도 수적인 소수자도 어떤 뭐 시민사회 영역에서나 미디어에 있어서나 대표성을 가진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해하는 거, 거기서 공존의 방법론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아까 그 이주민이 10% 있을 때 다문화 프로그램을 할 때와 30%, 40% 되니까 이들이 요구하기 시작했을 때 선생님들이 좀 뜨악했다라고 하는 얘기 속에는 저는 그냥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렇게 주체적으로 요구를 하니 너무 좋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제 숫자가 많아졌는데 그냥 이 사람을 한 통으로 그냥 이주 배경 청소년이 아니라 개별의 고유성이 있는 하나하나의 사람으로 보아야 되는 시각이 이제 온 거다. 선생님들은 그 준비가 됐을까? 아니, 선생님들도 본인들 생각에는 준비가 되어 있고 자기들은 늘 우호적이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했는데 해보니까 아닌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진전의 어떤 토대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니었구나. 그렇죠.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야 박사님도 우리 사회가 사실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어떤 것도 선택을 못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사회는 고지전 같은 거 하잖아요. 그 한쪽이 이렇게 확 가면은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죽어버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이걸 또 고지를 점점 다 전쟁을 선포하면서 정치도 사회도 다 움직이잖아요. 문화까지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현장은 계속 다양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담아낼 사회적인 시선은 없는데 얘들은 진짜 정말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이 준비가 구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 시선이 달라지는 거다.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게 어쨌든 저희가 여기 청소년 국악단이 있는데 한국악기하고 중국악기가 같이 있는 국악 관현악단을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이제 혁신교육에서 시작돼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센세이션 했어요. 저는 이제 저도 굉장히 뭐 다양함을 인정하려고 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서 실현이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또 말씀 듣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다양성 얘기하면 사실은 소수성이나 서로 다른 걸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가 되려고 하고, 통합이라는 말이 그냥 다양함을 존중하면 되는 거잖아요. 인정하고. 근데 자꾸 뭔가 하나로 해서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게 많이 느껴진다는 좀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활동가 입장에서 약간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들이 뭐냐면, 유주민들이 한국에서 이제 여러 문제들을 겪는데 그 중에 저희가 늘 약간 이게 빨리 좋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회적 자본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꼭 친구 만들어야 되냐고 하셨는데, 이게 아는 한국 사람 한 명만 있어서도 쉽게 해결될 일이었는데 이렇게까지 피해를 겪지 않았을 텐데, 또는 이런 인권 침해 겪지 않았을 텐데 또 이거 좀 더 쉽게 했을 것 같은 일들이 너무나 어렵고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근데 그게 1년, 2년 지나도 개선이 안 되고 10년 지나도 개선이 안 된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어떻게 하든 그러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줄지 계속해서 집중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지 않다고 아니, 좀 말씀하시지만. 정말 고민이 있어요. 그거는 이주자 사회가 이제 조금 자기네들끼리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러다 보니 경로 의존성이 생겨서 아예 뭐 한국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무언가를 변화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면서 오히려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뭐 비자 문제나 노동권 문제나 어떤 체류 문제를 다 상업적 브로커를 통해서 해결하거나 거대한 돈을 주고 정말 법무부 가서 어떻게 해서 하면은 뭐 인지값만 낼 수 있는 것들을 몇백만 원을 내고 그 이주 전문 브로커나 변호사들에게 의존하여 생돈을 띄운다던가. 그래서 지금 한국의 법과 제도는 나름대로 굉장히 진보적인 어떤 형태의 거를 겪고 있는, 이걸 몰라요. 이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자기의 10년 전, 자기 5년 전에 딱 고척돼서 경로 의존성으로 이거 뭐 돈 줘서 풀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이 브로커들이라든가 그런 어떤 상업적인 형태의 거래에 쉽게 좀 어떻게 소비자처럼 이렇게 동원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진짜 안타깝죠. 예. 그렇지만 또 선생님 같은 활동가 덕분에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사실은 그런 걸 제도화해주고 아니면 구조화해주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책임감을 좀 많이 느끼는 면이 있는데, 무지개다리 사업 지금 한 10년 되셨죠. 올해가 한 10년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사람책 도서관 그걸 한 적이 있었는데 몇백 명을 이제 인터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사람 와서 정말 이렇게 단순한 문제를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제주에 가서 탐마에서 한번 탐마도서관에서 강의할 때 거기 이제 사람책을 만들어서 한 분 중에 자기가 제주로 이사를 왔대요. 근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1년 만에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예쁜 산과 들은 1년이더라. 그 다음에 너무 외로워서 힘들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한 20여 명 모였는데 이제서야 내가 이제서 너무 좋다고. 그만큼 이제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남민천 산목장님하고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 영어를 왜 배우냐 그랬을 때 결국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언어라는 거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느 청소년 하나가 다음날부터 영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엄마가 충격을 받아서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얘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근데 이제 호의를 가질 준비도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서로가 기회가 맞닿지 않는. 그래서 연결이 되는 지점들을 중요한데, 이게 저는 공공이 일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아까 같이 뭐 오케스트라를 같이 하는 구조를 저희가 만든다든가, 뭐 이런 거 자체가
아직은 법과 제도로 하기에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화적인 거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제 생각이 좀 들었었고, 예, 이제 그런 지점에서 자꾸 뭘 해야 되나 이런 맞아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선주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만 이주민에 대해서 뭐 스티리오타이핑 이미지를 갖거나 어떤 인지 불가능성의 오류에 이제 사로잡혀 있지 않고, 이주민도 사실 선주민에 대한, 한국 사람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 무슬림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으면 한국에서 오는 모든 텔레비 프로그램이 다 음란이야, 한마디로. 그리고 너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교육관에 위배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디어에서 다룰 수 있는 그 내용과 사실 일상은 항상 그렇게 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해,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궁금한 점이 쉽게 누구한테 물어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거를 그냥 신념처럼 가져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야들야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무언가 함께 공유했을 때 기쁨을 느끼고, 상당히 아직 사회적 그 어떤 편견이 덜한 나이에 무언가를 함께 해봐서 거기서 서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 그다음 기쁨을 함께 느끼는 것을 경험하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들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도 너무나 선생님이 그런 거 할 때 감동한 거 저도 그렇거든요. 뭐 한국 학생들이랑 뭐 다양한 백그라운드 갖고 있는 사람이랑 뭐 필드워크에 같이 가서 뭐 연구 결과를 해갖고 어떤 약간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로 그 어떤 외국 학생이 발표를 할 때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는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우리의 지향에서도 어떤 선택지를 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사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고 우리가 보면 볼수록 사실 그게 사회적 의식화 같은 부분에 굉장히 기여할 거라고 봐요. 저희는 사례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중요한 지점들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지역에서 이제 보면은 뭐 여기 지역에서 정치 활동하시는 분들이랑 다니면서 하면 이렇게 여기 탈북민도 있고 뭐 중국 교포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여기 안에서도 갈등들이 있고 또 한국 인분들하고 똑같이 여러 구성원들이 다 달라요. 입장 차이가 그 역사적 히스토리를 같이 했던 세대들은 또 그 정말 풀지 못하는 그 숙제 해결 그것까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깜짝 게 이제 어쨌든 국적을 가진 분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거권도 아직 시티즌이라고 제가 들어가지고 결국은 이런 것 자체가 권한이 없고 아니면 의무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한 불만들, 지역사회에서는 왜 우리가 받을 걸 저기에다 나눠줘야 되느냐, 뭐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이게 이제 단순한 이제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이제 제도적인 문제들이 갈등을 부추기는 면도 있다. 제도화되지 못한 거겠죠, 아직까지는. 아까 허 대표님이 연결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이제 그 문화다양성과 관련돼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게 문화 쪽에서 일하니까 문화다양성, 워크숍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개발 막 이런 이제 요구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제가 캐나다에 있다가 이제 왔으니까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캐나다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여기서 그 원리를 가지고 사실 우리 현실에 맞게 이제 만든 건데, 근데 캐나다에서는 이제 그게 워낙 일상이니까 그런 거는 없는데, 다만 확실하게 차이 나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언어든지 내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37개국의 언어를 가지고 내가 어디든지 이렇게 그거를 전화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한국말로 하고 한국말을 영어로 하고 영어를 다시 한국말로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언제든지 내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브로커를 안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확실하게 놀라울 정도로 확실했고요. 그러니까 차 사고가 났는데 내가 현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언어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지금 이 사람들하고. 그럴 때 딱 전화하면은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소송과 관련된 것들은 거기에 의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고, 여차하면 거기에 전화 걸지라고 하는 이 든든함이, 이게 캐나다에서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즉 정보 제공 이거 하나가 확실히 달랐고, 또 한 가지 다른 건 뭐냐면
틀림없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해요. 계속 그런 기회가 있어요. 무슨 프로그램하고 어쩌고저쩌고 없어요. 그건 자기네들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계속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데 캐나다에서 지식인일수록 그다음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아주 유니크한 무슨 베트남 문화를 알고 있는 거는 너무나 큰 자랑이야.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만나는 관계들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런 문화를 자꾸 만들고 그래서 연결되게 하는 어떻게든지 연결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그 상황에 맞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 두 가지가 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다문화주의가 공적 자원과 서비스와 권리의 접근도를 내는 거지 사적인 관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목표가. 그러니까 이분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그런 걸 하면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주민도 만나고 선주민도 만나면서 공적 신뢰라는 것이 구축되어지는 게 다문화 사회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주민을 잘 돌봐야 하고 이주민과 친구 돼야 되고 하면서 계속 이것을 사유화 사적인 거로 만들면 이주민들이 맨날 말해요. 그 다문화 그 가족이라고 불리는 국제결혼 가정 오신 뭐 베트남 여성도 제가 왜 친정어머니가 필요해요, 여기서. 왜 맨날 친정어머니 만들기. 뭐, 한국 엄마들이 왜 다 한국의 여성들이 친정어머니로 자기를 위치시키면서 사적인 프로그램들, 연결의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싫다는 거야. 제가 항상 바보 취급당하는 것 같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또 저는 서울시에 예전에 제가 막 굉장히 화냈을 때가 있었는데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학교에서 한국 학생들한테 이주 배경을 갖고 있는 친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봉사 점수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발상이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친구 만들기, 친정 엄마하고 베트남 여성, 뭐 결혼 유세성 만들기. 이게 우리가 관계를 인위적으로 사적인 방식으로 만들면 거기에 대한 거부감과 그 관계는 또 프로그램이 끝나면 바로 종식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렵더라도 지금 이주민들 그 정보 네트워크가 공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막 어디 우리 뭐 포스터를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들 커뮤니티에 뭐 SNS 네트워크라든가 그런 거가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좀 의미 있는 프로그램은 적극 뭐 중국어라든가 뭐 영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아랍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 과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 한국에서는 그 많은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있고 이주민 커뮤니티가 비공식화됐을 뿐이지 그들은 공식 커뮤니티잖아요. 제한 뭐 베트남, 뭐 제한 몽골, 뭐 여성협회. 그래서 사실 그런 이주민 자조공동체하고 접속하고 계속해서 거기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쪽 요구를 좀 들어서 좀 해결을 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니즈하고 그들의 니즈가 같지 않는데 계속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니즈가 맞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단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속에서 그냥 그게 강요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단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근데 우리 서울 시민 전체나 아니면 국가 전체에서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든가 서로를 잘 지낸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해결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그분들이 밀집된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내에서는 아까 이 모임 만들어지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중학생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한국 학생이 빠져나가고 외국 학생 다 들어오고 이런 구조 현상들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이걸 과연 지역에다 그냥 다 떨어뜨릴 문제냐. 그럼 위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가 저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냐 싶어요. 사회 의지와도 별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주민들에 대한 다양성은 10년 이고는 다 인정을 해요. 다른 것보다 성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성보다는 앞서 있는 우리 사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족사회 그대로 받아들일 거냐 우리 지역사회 받아들일 거냐 이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거의 다
거부감을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저도 그냥 그 교수님이나 저기 최 선생님이나 다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니, 이 단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결국은 거냐. 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역 문제가 아니라 지역 위 단위에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 아까 말씀드린 캐나다 사례나 이런 데는 호주나 이런 데는 원래 원주민 문제나 이런 게 다 있었기 때문에 훈련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노동자가 필요해서 막 들어온 상태고, 그런 노동자 그룹들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로 지역이 갖고 있던 드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뭐랄까 이게 진짜 드림이라고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과제가 저한테는 오늘 완전히 제 가슴 속에는 품고 가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문제를. 구로문화재단 하면 저는 떠올랐던 게, 이주민 여기 중동부 커뮤니티가 있는데 행사를 하는데요. 자기네 요청이 왔는데 그 처음 요청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구로문화재단에서 계셨을 몇 년을 있었는데 그 요청이 처음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게 효용성을 따질 일이 아니다. 어떻게든 들어가서 함께 해야지. 근데 그게 한 8년 전이었는데 제가 듣기로 그게 구로문화재단이 중동 커뮤니티랑 뭘 한 첫 번째 사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8년 전이. 지역에 그러면 그 전부터 이주민들이 없었냐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공공기관들이 생각보다 이주민 커뮤니티하고 관계도 없고요. 끈도 없고 네트워크도 아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구로문화재단은 오히려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업 중에 작년에 그래서 우리부터 뭔가 바꿔보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는 공연에 중국어 버전을 만들어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팀이 다르고 막 그런 걸 같이 하면 좋겠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지 않아도 공연할 돈이 없는데 그걸 쪼개서 하려니까 힘들어서 문화다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또 팀이 다르고 이게 그러니까 번거로우니까 안 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아니 우리가 그러면 관객 개발을 했을 때 공연장에서 우리가 문화다양성을 10년이나 했는데 중국 교포를 위한 걸 뭘 했느냐, 뭐 이런 거, 그리고 대관해서 장소를 쉽게 쓰게 해드리는 거, 공교롭게 예술회관을 대관하셨는데 또 거기서 또 이렇게 경쟁자가 많아서 또 그때 좀 안 됐는데 떨어지셨어요. 이게 저의 마음과 다르게. 근데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변화이지, 뭐 맨날 저희야말로, 교수님들은 그러실 수 있는데 저희야말로 뭔가 하나씩 실행해 나가서 사례를 만드는 게 그게 변화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김윤우 교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사적인 관계에 친구 맞고 이웃 맞고 이거 우리도 어렵다, 혐오하지 않는 이런 거 정도가, 그러니까 기회가 계속 주어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런 식의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이런 식의 의식을 만들어가는데 제일 지금 현재 좀 어려운 거는 이 상단의 어떤 이 큰 프레임이 사실은 좀 안 잡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라도선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이 법이나 뭐 이거 제도화되기 전에는 전문가들 모여서 얘기할 땐 차라리 더 역동적으로 잘 움직여져요. 근데 딱 제도가 만들어지고 무슨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 위원회에 맞는 위상의 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대학 총장님들 막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다양성과는 제일 먼 사람들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현실하고는 너무 먼 정책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경우를 이제 문체부를 통해서도 보고, 또 이제 뭐 외국인위원회니 쭉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그런 식의 과정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저는 다른 것하고는 다르게 특히 이제 함께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 우리 사회의 수많은 그 소수성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성을 어떻게든지 지켜야 된다. 이거는 지금 아무리 소용이 없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이야기하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는 이 영역에서 담론이 나오지 않으면 쳇바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좀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데, 이걸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해결할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트워크를 만들어준다든가 뭐 지원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보다 큰 문제는 전체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지역이 형성되면 될수록 그건 그 지역 문제가 더 깊어지는
결과 이상은 갖고 오지 않을 거다. 그랬을 때 인식 전환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진짜 이게 지금 쉽지 않은 과제라고 봐요. 이게 점점 사회 발전을 보면 다양성의 축이 저는 당분간은 아마 이게 이주민 문제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더 첨예한 정치적 갈등이나 이런 성에 대한 혐오 뭐 이런 것들이 더 사회의 중심이 될 거고, 이게 파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쪽을 다시 들여다보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여기는 또 어떤 형상이 돼 있을까에 대한 그런 데에 대한 어쩌면 좀 많은 염려도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저 그냥 과제만 잔뜩 안고 가는 느낌이에요. 내일 또 최 선생님하고 그 문제 또 토론해야 돼서. 또 내일 또 토론하면서 방법을 만들 겁니다. 저도 한 가지 말할 게 있는데, 그 좀 리버스 에듀케이션이란 개념을 가져야 돼요. 저도 이제 교수지만 제가 디지털 테크놀로지 잘 모르면 사실 젊은 친구들한테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구로문화재단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갖고 누군가를 초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가 만난 많은 동포나 이주민 아티스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술가. 그 지역에서 저희 학생들 데리고 이제 그 대림동에 갔더니 어떤 막 글을 중국 막 글을 잘 쓰시고 낙관을 딱 주고 주는 학생들이 갖고 싶어서 감동하고 막 한국 학생들이,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구로문화재단이 우리에게도 공간이라는 문턱을 낮춰주는 행위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무슨 수업을 혹시 하고 싶은 거 있냐 하면 그분들이, 이주민들이 그걸 요청하고 이주민들에게 적절한 이주민 선생님을 해서 그 문턱을 낮추는 행위 같은 걸 중요하고, 또 이주민들이 특징은 내가 누구한테 도움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 해서 일본이나 다른 나라 다문화 공생을 받더니 이주민이 자기의 언어나 뭐 예술이나 이런 거를 계속 가르쳐주는 수업을 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리버스 에듀케이션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상호 교류를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실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한 2시간 동안 열렬하게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시간을 했지만 결국 결론은 시간이 부족하다, 토론하기에. 이런 결론이 아닌가 싶고, 저희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 아니라 계속 되고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